우주의 비밀, 우주의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품은 건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. 그 공자도 지학이라고 15세를 지학이라고 했는데 저도 한 중2 때 만 13, 14세 경에 그 모든 것을 알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잡다한 공부가 시작된 거죠. 그때는 제가 교회를 다닐 때였는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인간들이 남긴 문명이나 문화, 문명은 좀 과학기술 쪽이잖아요. 문화는 좀 인문학 쪽이고, 그죠? 문명과 문화를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중2 때쯤 한 것 같아요. 중2 때쯤 했고,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. 학교 공부를 안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, 공부를. 이렇게 학교 진도에 맞추는 거 별로, 신경 안 쓰고,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꼴찌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. 전교 꼴찌 서울대 가다라는 책이 첫 번째로 나왔잖아요. 학교 공부하고 상관없이 살았으니까. 그러다가 이제 막 선생님들한테 맞고 그때는 체벌이 심했으니까. 그리고 그만두고 이제 서울대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죠. 서울역에 있는 학원으로 가가지고 이제 다시 세화고를 들어가고 이런 그런 과정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,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다양한 공부는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세미나를 많이 들었고, 일부러 교양 과목을 다양하게 들었고, 그 다음에 독서 세미나, 책 읽기 세미나, 동아리 선배들이랑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는 동아리에 제가 들어갔어요. 방학 때도 못 놀게 했어요. 우리 방학 때 합숙이 다 책 읽기 학습이야. 합숙이. 여름방학, 겨울방학 다. 어디 여행을 갈 수가 없을 정도의 그렇게 아주 독하게 공부하는 동아리에 들어갔는데, 그래서 거기서 만났던 선배들 뭐 다 잘 됐죠. 대학교 때 굉장히 모질게 책 독서를 많이 했어요. 그래서 89년부터, 고3 때부터 저는 교실에서 교양서적을 봤어요. 학교 공부, 칠판에 있는 것보다. 왜냐면 저는 이제 그때 미대를 가기로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, 꼭 그때 학력고사였는데, 꼭 학력고사 공부 안 해도, 미술 실기로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이제 고3 때 공부를 했는데,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우주의 진리라든가 궁금증을 해소하려면 처음에는 그게 종교가 그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신학에서 인문학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다가 그때 이제 17세기인가요?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보는 그 기준이 처음에 신화와 종교에서 철학을 거쳐서 과학으로 넘어가게 돼요. 그래서 종교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맛을 봤잖아요. 그리고 나서 철학은 자연스럽게 우리 대학 다니다 보면 맛을 보게 되거든요. 뭐 동양 철학, 서양 철학. 그 다음에는 과학이거든요. 그래서 이공계 쪽, 과학 쪽 서적을 많이 봤고, 과학을 수학적으로 공부했다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쓴 에세이를 많이 봤죠. 그 당시 그래서 슈레딩거라든가 뭐 하이젠베르크, 그 다음에 평행우주론에 관련된 프리초프 카프라, 프랙탈 뭐 이런 책들이 한동안 대학교 1학년 때 많이 쏟아져 나왔었어요. 그 책을 다 읽은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학교 고3 때부터 독서가 시작된 거죠. 89년부터. 학교 꿇고 고3. 그 89년에 그렇게 시작해서 뭔가 느낌은 왔어요, 이제. 아, 이 우주는 평행우주구나. 느낌은 왔어요. 이 우주가 평행우주라는 개념은 대학교 1, 2학년 때 이미 왔어요. 문제는 이걸 그림으로 어떻게 그릴까죠. 문제는. 그리고 그 당시에는 힘들었고 그림 그릴 만한 재료비도 없었고 또 갈등이 되게 많았어요. 돈이 없다 보니까. 그런데 어떻게 하긴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평행우주론을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꽤 오랫동안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그 와중에 뭐 이제 이혼도 하고 파산도 한번 해보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도 돼보고 도망도 다녀보고 그 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그 화두 평행우주에 대한 그 화두는 계속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. 근데 정말 희한하게 가장 힘들 때, 즉 2004년 가을에 이혼을 하고 그 어린 딸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보고 막 많이 울었어요. 그리고 혼자서 돈도 못 벌고 시골집에서 칩거를 하고 있을 때 고양이가
동네 고양이가 제 친구였던 거예요. 그래서 고양이 눈을 자주 봤어요. 그래서 2006년도에 눈동자에 우주를 그리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처음 나온 그림이 저 그림이에요. 저게 2006년도에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. 고양이 눈에 달하고 금성이 찍혀 있죠. 저 샛별이에요, 왼쪽에 있는 게. 제가 저걸 그려야 되겠다로 마음먹는 순간 그 대학교 1, 2학년 때부터 또는 그 중2 때 마음먹었던 그 어떤 우주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원리 같은 거. 그래서 그것이 평행우주고 양자물리학의 평행우주라는 것까지 왔는데 이걸 제가 완벽하게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을 못 해냈었단 말이에요. 근데 2006년에 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거예요. 그러니까 1989년부터 2006년까지 17년 정도 걸린 거예요. 그러니까 나 우주의 원리를 알고 싶어. 24년 만에 나온 그림이에요, 저게. 저 그림을 아이디어를 떠오른 순간 마치 신내림처럼 번개가 치더라고요. 어떤 전기가 뒤통수로 딱 들어오더니 꼬리뼈로 쫙 나가더라고요. 그 번개가 쫙. 근데 이걸 제가 나중에 그 무당들하고 인터뷰한 사람 얘기를 들어봤는데 무당이 신내릴 때 그 현상이 나타난대요.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이 그림이 세계적으로 성공할 거라는 게 딱 느낌이 왔어요. 이미 감이 딱 왔어요. 이거 엄청 성공하겠다. 그 2006년도에 감이 왔어요. 긴 여정이죠, 이게. 그래서 그 당시에 2006년 정도면 이미 제가 거의 독서량이 10,000권 정도가 됐을 때예요. 근데 그 많은 그 독서의 여정하고 개인 사적인 아픔 그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저게 터져 나온 것 같아요. 굉장히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고 가장 가난했을 때 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. 정말 재밌죠? 조셉 캠벨이 그랬잖아요. 신화가 가르쳐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. 내가 전 세계 신화를 공부하면서 신화가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.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는 반드시 존재한다. 이면의 세계와 힘은 반드시 존재한다. 두 번째는 전 세계 모든 신화는 우리가 넘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. 조셉 캠벨이 얘기했던 바로 그 신화의 힘을 딱 느낀 거예요. 이면의 세계, 이면에 보이지 않는 원리를 찾고자 했고, 근데 제가 정말 넘어져서 가장 힘들 때 저 그림 테마를 얻게 된 거예요.